비가 오던 날이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장대비였는지 부슬비였는지. 다만 그날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젖어 있었고 민수는 그 위에 앉지 못한 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기 전이었다. 키는 버스 노선도가 붙은 유리판 아래까지밖에 닿지 않았고 발끝은 늘 조금씩 떠 있었다. 민수는 비가 올 때마다 운동화를 벗어들고 양말로 바닥을 딛는 버릇이 있었다. 신발이 젖으면 혼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곧 온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 말은 늘 같은 어조였다. 급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은 목소리. 민수는 그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의심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아이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버스는 몇 번이나 지나갔다. 번호를 세다 포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대부분 우산을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 거라 생각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가 그쳤을 무렵 정류장엔 민수 혼자만 남았다. 버스 노선도 아래에 붙어 있던 광고지가 바람에 찢어져 팔락거렸다. 민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계가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손목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정확히 말하면 데려가졌다. 근처 상점 주인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다. 경찰은 이름을 물었고 민수는 대답했다. 주소를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름을 물었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가 곧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서류에는 보호조치 필요라는 문장만 적혔다. 그렇게 민수의 하루는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며칠 뒤 민수는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낯선 침대, 비슷한 얼굴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생활. 어른들은 친절했지만 바빴고 아이들은 조용했다.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그곳에 모여 있다는 걸 민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았다. 이후로도 몇 번은 기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 발걸음을 늦췄다. 하지만 그곳에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없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민수의 인생에서 기다림은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훗날 민수는 알게 된다. 아버지가 오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밀어낸 결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민수는 몰랐다. 그저 비에 젖은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민수는 그 말들을 나중에서야 들었다. 직접 기억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손은 늘 따뜻했고 어깨에 올려진 무게는 안정적이었다는 감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는 베란다에서 했고 통화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그 변화를 질문하지 않았다. 아이는 어른의 사정을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대신 분위기를 읽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는 새로운 여자가 찾아왔다. 처음엔 손님처럼 왔다가 점점 오래 머물렀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집안의 가구를 한 번씩 훑어보는 눈길이 인상적이었다.
민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 재혼 이야기는 조용히 진행됐다. 소문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 아주 짧게 말했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 그 말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 여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확히 이해했다. 과거의 흔적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 아이가 남아있는 한 새로 시작할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는 계산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저울질했다.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삶과 안정된 재혼 생활, 사랑과 책임, 그리고 돈과 지위.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기회는 늘 한 번뿐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날은 계획된 이별은 아니었다. 다만 선택을 미루다 맞이한 결과였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몇 번 민수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재혼은 성사됐다. 아버지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재혼녀의 재력은 그의 삶을 빠르게 바꾸어 놓았다. 사업 자금, 인맥, 그리고 사회적 신뢰. 그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길로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연스럽게 지워졌다. 서류에도 대화에도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기록 속에 남겨진 아이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보호시설의 하루는 일정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학습시간, 취침시간. 벽에 붙은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 규칙이 싫지 않았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번호로도 관리됐다. 생활기록부에는 키와 몸무게, 특이사항이 적혔고 상담일지에는 표정과 태도가 기록됐다. 민수는 종종 어른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 종이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자신을 대신해 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부모 미상. 그 문장은 짧았고 설명이 없었다. 민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을 하면 설명이 따라오고 설명에는 늘 불필요한 감정이 섞였다. 그는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다. 대신 상황을 정리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다. 손을 들지 않았고 문제를 틀려도 변명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민수를 두고 관리하기 쉬운 아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관리된다는 건 탈이 없다는 뜻이었다. 시설에서의 주말은 길었다. 면회 오는 가족이 있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다. 민수는 주로 도서실에 있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페이지를 넘기면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 하루가 끝났다. 가끔 아버지 이름이 떠올랐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비교적 또렷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기억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아도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 기억이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다. 시험지 위의 답, 공책에 정리된 글자들, 확인 가능한 것들만 남겼다. 중학생이 되면서 진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물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안 없어지는 사람이요. 상담사는 웃으며 넘겼지만 민수는 진지했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시설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보호 종료라는 단어가 서류에 찍혔다. 그날 민수는 짐을 싸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단단했다. 그 문장들이 있기에 그는 여기까지 왔다. 시설을 나오는 날 직원 한 명이 말했다. 어디 가서든 잘 지낼 거야. 너는 문제없는 아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문제없다는 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작은 자취방에서 민수는 책상 하나를 조립했다. 설명서를 보며 나사를 조였다. 설명서는 친절했고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그는 설명서가 있는 삶이 좋았다. 민수는 그때 처음으로 시험을 떠올렸다. 결과가 명확하고 기준이 분명한 세계. 노력은 점수로 남고 점수는 기록으로 남는 구조. 그에게 시험은 도전이 아니었다. 기록으로 남기 위한 방법이었다. 시험은 민수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준이 명확하며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곳.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답의 유무로 판단되는 구조였다. 그는 그 세계가 마음에 들었다. 잘 보이기 위해 웃을 필요도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처음 준비한 시험에서 민수는 낙방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결과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다음 시험 일정을 확인했다.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정보였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과목이 약한지 알려주는 신호에 불과했다. 자취방을 정리하고 고시원으로 옮겼다. 선택이라기보다는 계산이었다. 비용이 줄어들고 이동 시간이 짧아지며 책상 하나에 모든 생활이 모였다. 고시원 방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좁았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다. 넓은 공간은 생각을 분산시켰다.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는 날도 있었고 자리가 없어 다른 도서관으로 옮기는 날도 있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메뉴를 고르는 시간도 아꼈다. 저녁에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물을 끓여 컵라면을 먹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이름을 알면 사정이 생기고 사정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름은 없었고 합격자 명단은 길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취업을 했다는 사람,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람,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 민수는 그대로였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표, 같은 노트.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반복에 익숙했다. 문제를 풀고 틀린 이유를 정리하고 다시 풀었다. 감정은 기록 밖에 두었다. 감정이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졌다.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도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만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책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분류가 먼저였다. 실수인지 개념 부족인지 시간 배분 문제인지 원인을 적고 넘어갔다. 합격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기대는 실망을 낳았고 실망은 리듬을 깨뜨렸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끝내는 데만 집중했다. 하루를 넘기면 다음 하루가 왔다. 발표날 민수는 도서관에 있었다. 휴대전화는 꺼두었다. 발표 시간에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였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가장 불안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도서관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켰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찍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전화를 걸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짧았고 설명은 필요 없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평소와 같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다. 늘 앉던 자리였다. 책상 위에는 다음날 볼 책이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책을 덮지 않았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는 생각했다. 시험은 끝났지만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기록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가 처음 배치받은 곳은 주민센터였다. 거창한 부서도 주목받는 자리도 아니었다. 민원 창구와 기록 정리,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를 다루는 곳이었다. 그는 그 배치가 마음에 들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기준이 분명했고 절차가 명확했다. 출근 첫날 선배 공무원은 말했다. 여긴 사람이 아니라 서류를 봐야 돼요. 사람 보면 마음 약해져.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다. 그는 평생 사람보다 기록을 먼저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업무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지원, 의료급여, 각종 보조금.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고 조건에서 벗어나면 중단된다. 그 사이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다. 민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 주소지, 숫자와 날짜, 서류의 앞뒤가 맞는지 살폈다. 감정은 개입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사정이 안타까워 보여도 기록이 맞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었다. 그는 일찍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실수가 없었다. 특히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는데 능숙했다. 바랜 서류, 누락된 정보, 서로 맞지 않는 날짜들. 민수는 그런 틈을 잘 발견했다. 어느 날 선배가 서류 한 묶음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한번 봐요. 좀 이상해. 정부 지원금 수급 관련 자료였다. 민수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그 순간 익숙한 성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정확히 말하면 재혼 후 사용하던 이름이었다. 그는 성을 바꿨고 주소도 달랐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과거 기록들이 이어져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살폈다.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재산은 최소로 신고되어 있었고 가족관계는 단순했다. 하지만 몇 가지가 걸렸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고 주소 이전 시점과 지원금 신청 시점이 맞지 않았다. 민수는 기록을 더 파고들었다. 과거의 주소, 과거의 사업체, 재혼 전후의 재산 흐름. 하나씩 맞춰보자 퍼즐처럼 그림이 드러났다. 재혼녀의 재산을 분리해 신고했고 일부 소득은 친인척 명의로 우회돼 있었다. 그는 메모를 남겼다. 감정 없는 문장들이었다. 소득 신고, 누락 의심, 재산 축소 가능성, 추가 확인 필요.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 팀장이 검토했고 감사부서로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민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언급될 필요도 없었다. 서류는 스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아버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다. 재혼녀의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이 여전히 영리한 사람이라 믿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 여겼다. 몇 달 뒤 수사 통보가 내려왔다. 지원금 부정수령 및 유용 혐의. 민수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놀랍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 막연히 생각해 왔을 뿐이었다. 민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밖에 두었다. 이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기록을 기록대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웅성거림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다. 사건 번호가 불리고 피고인의 이름이 불렸고 서류가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흘러갔다. 민수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증인도 당사자도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확인하러 온 자리였다. 그가 한 일은 이미 끝나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정장이 몸에 잘 맞지 않았고 손은 자주 움직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시선이 방청석에 닿았을 때 그의 눈이 잠시 멈췄다. 민수였다.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재판이 잠시 정회된 사이 민수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법정 안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아느냐?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이미 그 이름을 수없이 기록으로 확인해 왔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기록 속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남자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가 동시에 스쳤다. 그럼 혹시? 민수는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차분하게 필요한 말만 이어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다. 곧 재판이 재개되었다. 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및 유용. 반환 명령과 함께 처벌이 선고되었다. 문장은 건조했고 감정은 개입되지 않았다. 민수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그렇게 기록으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을 나와 밖으로 나오자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민수는 잠시 그 앞에 멈춰섰다. 비는 오지 않았다. 정류장 의자는 말라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버스가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이제 그는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다.